270쪽의 계약금인데요. 계약금은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갑이 을하고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이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줬다. 그러니까 뭐 법이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계약금은 한 10% 정도 주죠. 이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하는 계약이 바로 계약금 계약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의하실 점은 요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건 요물 계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에요.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고요. 그러면 이 계약금 계약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의 지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럼 이건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이 아니라 요물 계약이다라는 거죠. 요물 계약. 그리고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은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동시에 성립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 성립을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계약금으로 지급되는 건 금전에 한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주면서 계약금 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약금 계약은 이론상으로는 매매와 별개니까 물건을 줘도 돼요. 그럼 나중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그 물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을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거래 일반에서는 계약금은 당연히 돈으로 주죠. 그리고 계약이 다 이루어지면 그 돈을 돌려줘요? 아니면 대금에 충당을 하는 거예요? 충당을 하죠. 그게 이제 실제 거래에서는 그렇지만 이론상으로는 별개이기 때문에 대금은 별도로 주는 게 맞지만 보통은 다 그냥 충당해서 쓰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계약금 계약인데 이 계약금 계약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최소한의 기능은 증약금의 성질이 있어요. 증약금. 이건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이에요. 증약금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뭐 하는 거야? 증명,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건 주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 얘가 주된 계약이라면 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종된 계약이에요. 주종의 관계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소멸되면 계약금 계약만 남아요? 함께 소멸되는 거예요? 함께. 주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소멸되는 것이지만 하나의 계약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수험상으로 계약금의 성질로 중요한 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줬다는 건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 지급된 거고요. 그런데 계약금은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되지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되려면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돼요. 특약이 있으면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의 특약으로서의 성질을 나눠서 볼 텐데 먼저 해약금.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약금을 교부한 자. 그러니까 을이죠. 을이 지금 갑에게 계약금을 1,000만 원 줬는데 아 이거 괜히 산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이거 안 할래라고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해제할 때 계약금을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는 거예요? 못 돌려받죠.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 그러니까 수령한 자는 갑이겠죠. 이 갑이 원하지 않으면 이 계약금을 돌려주면 끝나요? 배액을 줘야 돼요. 배액을 상환하는 거죠.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특별히 법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이에요.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포기하면 되고 받은 사람은 2배 주고 해제하면 된다라는 거죠. 막 이상한 소문이 막 돌아가지고 뭐 24시간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느니 뭐 이런 질문들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 하기 싫으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1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시세가
막 올라가지고요. 자고 나면 막 1,000만 원씩 올라가요. 이쪽이 개발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고 있나면 돈이 막 올라가니까 이 사람은 계약을 이행하는 게 유리해요? 2,000만 원 주고 해지하는 게 유리해요? 2,000만 원. 이거 얼마 전까지 서울에서 특히 많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부동산가 막 올라갈 때 계약은 체결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올라갔어. 또 올라가. 그러면 이 사람이 2배 주고 해지하는 경우들이 흔히 생겼어요. 그러면 1억 원의 계약을 했는데 대금 올랐다고 시가 올랐다고 2,000만 원 배액 상환하고 해지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뭐 했다 그랬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 계약을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할지 몰라도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건 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포기할 테니까 네가 하기 싫으면 2배 주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얘가 2,000만 원 주고 해지하는 건 부당한 게 아니라 정당하게 약속에 의해서 해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을 입장에서는 안 받고 싶잖아요. 막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을하는 사람이 피해 다니면 이 갑은 그 배액을 공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근데 이런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이때 시간적인 제약이라는 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행에 착수라는 건 뭘 말하냐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건 이행에 착수한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중도금으로 4,0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중도금까지 받은 이후에 부동산 시가가 막 올라가니까 받았던 중도금 4,000만 원에 계약금의 배액 2,000만 원 주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 갑이 이거 받아. 안 받아도 난 안 해. 끝까지 못 하겠대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갑이 배액 주고 무조건 해지하겠다고 하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잔금 공탁하면서 소송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죠. 그럼 누가 승소한다는 거야? 을이. 그럼 을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예요? 우리가 이제 187조 할 때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뭐 있었어요? 형성 판결. 조심하실 점은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럼 소유권 이전하라고 하는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이죠. 합의가 있었으니까 이행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해야 되는 거야.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하나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이제 더 이상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는데 요 이행에 착수라는 것은 꼭 이행기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언제냐면 중도금 지급일이 예를 들어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근데 오늘 갑자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쪽의 지역의 땅값은 장난 아니게 뛰겠죠? 그러면 1월 15일까지 기다려서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중도금을 바로 지급해서 배액상환의 해제를 막을 수 있는지가 문제겠죠. 무슨 의미 드셨어요? 제가 이제 일단 뭘 물어보는지는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나오잖아요. 다시. 1억 원에 계약을 했어요. 오늘 며칠 전에 계약을 했고 중도금 주는 날짜가 1월 15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지역에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가 난 거예요. 땅값이 이제 앞으로 엄청 뛸 건 뻔한 일인데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배액받고 끝내는 게 좋아요? 해지하는 게 좋아요? 을의 입장에서는 해지 안 해야죠. 이제 땅값 오를 건데 1억에 사면 좋잖아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해제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을은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둘 다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못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1월 15일까지 날짜까지 기다려서 입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입금을 해서 이행기 전에 착수에 들어가서 계약금 해제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갑자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럼 배액 받는 순간 더 이상 중도금 받는 순간 더 이상 배액 해제를 못 하잖아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얼른 통장을 폐쇄해야 돼요. 그렇죠? 통장이 살아 있어 가지고 거기 입금되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입금을 못 하도록 통장을 폐쇄하지 않는 한 배액이 들어오면 계약금 해제는 중도금이 들어오면 계약금 해제는 못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지금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봤어요. 이건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니까 누구의 잘못이 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 주면 돼요. 그러면 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했을 때 그 효력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OX에. 틀려요.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 안 생길까요? 이건 뭐가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둘이. 약속. 약정 해제잖아요. 그러니까 약정 해제이기 때문에 이건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원상회복을 해야 되느냐? 뭐 할 게 없어요. 원상회복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할 게 없죠. 왜냐하면 지금 준 거라고는 꼴랑 계약금이 전부예요. 그러면 배액 상환하거나 포기하고 끝나는 것이지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원상회복이란 말이 나오려면 이행에 착수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언제 문제가 되나요? 착수 전에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게 지금 뭐에 관한 문제냐면 계약금,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리고 이 해약금에 관한 565조의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당사자가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지 말자라고 합의하면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에 해당한다. 교재를 좀 볼게요. 271쪽에 565조 해약금 나오죠. 1항을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항의 첫째 줄에 보면 첫째 줄 가운데 금전, 기타 물건을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금은 금전에 한정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운데, 둘째 줄 가운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른 약정이 있으면 계약금 해제를 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는 게 아니라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2항을 보시면 제551조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551조가 뭐였냐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건 약정해제니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내용이 이제 다시 한번 1번, 2번, 3번에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중도금을 안 줬다는 건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가 약속 안 지키면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 해제는 약정 해제예요, 법정 해제예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 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제라고 하면 이 법정이라는 걸 생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정 해제는 당연히 별도로 써줄 거고,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한 거니까 갑은 을에게 별도로 뭘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야죠. 근데 이 갑이 지금 이미 뭘 받아뒀냐면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아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현실 거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매도인인데 계약금 1,000만 원 받았는데 매수인이 약속을 안 지키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받아두었던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될까 안 될까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이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거래를 보면 계약금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행 안 하면 그 계약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몰수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인 입장인데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제가 약속을 못 지키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계약금 돌려받을 생각 못 해요. 아, 이 계약금 날려먹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건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생각들을 흔히 하냐면 보통 매매계약서를 쓰면 매매계약서에 갑이 의무를 위반하면 2배를 물어내고 을이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한다라는 이 문구가 거의 대부분의 매매계약서에 다 인쇄가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면 당사자가 뭘 한 거예요? 특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0만 원 받았는데 이 문구가, 이 특약이 없어요. 그럼 이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손해배상금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별도로 배상을 청구해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없으면 을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갑이 자기가 입은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손해를 입증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매우 번거롭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을이 위반해도 갑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럼 손해배상을 아예 못 받게 되니까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대부분 계약을 할 때는 이런 문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당사자가 뭘 했다는 거예요? 특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만 몰취가 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몰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거 잘 정리해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실제 거래에서는 받은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특약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약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자라고 특약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갑이 입은 피해액이 3,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갑은 특약에 따라 1,000만 원을 몰수하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한 추가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느냐?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특약했으면 그거 받고 끝내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특약을 했으면 손해가 없으면 이만큼 다 받고 손해가 더 있으면 또 받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받기로 했다면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특약을 안 했어요. 특약을 안 했으면 갑은 3,0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입증해서 배상 청구하면 되니까. 근데 특약을 하면 그거 받고 끝내는 거고요. 또는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의 약정을 하면서 특약을 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을 줬는데 한 5,000만 원 줬. 너무 많이 준 거예요. 부당하게 과다하다. 그러면 을이 약속을 안 지키면 특약에 따라서 몰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감액을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 법원은 감액할 수 있다라고 봐요. 감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줬고 1,000만 원 줬고요. 중도금 주는 날짜가 있었는데 얘가 중도금 날짜를 어겼어요. 그러자 매도인이 야 너는 왜 약속을 안 지켜? 막 뭐라 하니까 을이 뒤늦게 중도금 4,000만 원을 주면서 내가 잔금일은 진짜 정확하게 지킬게. 내가 혹시라도 잔금날을 하루라도 어기면 너
중도금까지 다 가져. 이렇게 특약을 한 거야. 그럼 지금 일단 이 1,000만 원뿐 아니라 4천만 원까지도 손해배상의 특약을 한 거야. 위약금 특약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 사건에서는 을이 잔금날을 어긴 거야. 갑이 어떻게 했겠어요? 감사 이러면서 다 가져간 거죠.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심하다. 너무 많으니까 당신은 1할 10%만 가져. 1,000만 원만 갖고 나머지는 돌려줘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뭐 해버린 거야? 감액할 수 있다.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는 이 위약금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에 관한 내용은 양은 많지 않은데 뭐 시험에서는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해약금의 문제. 이건 누구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근데 두 번째는 약속을 어겼다.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270쪽에 동그라미 2번에 1번은 증약금이고요. 이건 언제나 그렇다고 있고 2번에 보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 셋째 줄에 가운데 보면 계약금은 일단 뭘로 추정된다고 했냐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라고 법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별도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만 특약이 없는 한 어떤 성질을 갖지는 않냐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특약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내용들을 봤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나오는데 이건 이번 과정에서 안 본다고 그랬죠? 이것까지 보면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론 강의 가서도 쉽지 않은 부분으로 나와요. 담보 책임에 관한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근데 아까 담보 책임에 대한 개념은 얘기했었죠. 언제 적용된다 그랬어요? 무상계약이 아니라 유상계약. 그러니까 유상계약의 경우에 하자 있는 것을 받았을 때 묻는 책임을 뭐라고 하냐면 담보 책임. 이때 이제 대표적인 게 그냥 들어만 두세요. 권리의 하자가 있어요. 권리. 제가 산 매매 목적물에 권리 하자가 있는데 이 권리 하자는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매매 목적물이 전부 다 타인 소유일 때. 두 번째는 일부가 타인 소유일 때. 세 번째는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네 번째는 매수한 목적물의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다섯 번째는 매수한 목적물의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되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을 때 각각 어떤 책임을 묻는지를 쭉 소개하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 기본 강의 갔으면 별도로 볼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게 277쪽의 임대차인데 임대차는 매년 최소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오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의의를 볼게요. 277쪽의 의.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뭐 하면 돼요? 약정, 낙성계약이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 약정만 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의 법적 성질. 임대차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 부분이에요. 이번에 법적 성질 보면 1번 임대차는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요소이다. 그러니까 필수 요소는 뭐라는 거예요? 차임이에요. 차임. 금전에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누가 입증할 거냐? 차임을 지급했는지 보증금을 지급했는지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입증은 임차인이 한다는 게 판례예요. 바로 나오죠. 둘째 줄에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과 임료를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뭘 빌려 쓰는 게 임대차냐면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이 아니라 만약에 권리를 빌려 쓰면 그건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죠. 이건 뭐 물권 행위가 아니니까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그 임대인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약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에 한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채권행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정갱신 나오죠. 다 보신 거죠. 언제 보셨어요? 이 법정갱신은? 전세권 할 때. 건물 전세권에서 나왔죠. 뭐라고 나왔었냐면 기간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설정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소멸되어 갱신돼요. 이때 갱신되는 모습은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이 아니죠. 기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요.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통고하면 얼마가 도달하면 소멸해요? 경과되면 6개월. 전세권자가 하면 6개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둘 다 6개월이에요. 그거 보면서 임대차를 비교해서 빨간 글씨로 썼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얼마요? 6개월. 임차인이냐면 1개월. 이렇게 됐죠. 예. 자, 또 볼게요. 갑이 우리가 전세권 할 때 본 건데 갑을에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줘. 이건 물권이잖아요. 물권. 근데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6월에서 1월 사이에 설정자가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갱신이 되는데 이건 계약으로 갱신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거니까 얘를 법정갱신이라고 불렀죠.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법률 규정에 한 거니까 등기할 필요 없고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법정갱신이 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뭘로 인정한다고 했냐면 조건이고요. 동일한 기간은 아닙니다.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럼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는데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기간에 차등이 없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통고해도 도달되고 6개월. 전세권자가 통고해도 도달되고 6개월 이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세권 할 때 봤던 거 똑같은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게 만약에 임대차다. 이게 임차인이에요. 그럼 임대차의 경우에도 법정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에요.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임차인에게 도달되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다. 도달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우리 전세권 할 때 본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 묵시의 갱신, 이 법정갱신은 세 번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지금 2번 나온 거예요. 전세권하고 민법상의 임대차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특별법 공부할 텐데 주임법과 상임법에서 각각 법정갱신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민법이고요. 주임법에서는 갑이을에게 주택을 임차해 주었다. 근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우리 집주인이 아무 얘기도 안 했대요. 그럼 아무 얘기도 안 하면 기간 만료 시에 소멸되어 갱신된다는 거예요. 갱신되는 거예요. 그럼 갱신되는 모습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뭘로 인정이 돼요? 조건. 동일한 기간은 아닙니다.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기간은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이 민법에서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잖아요. 근데 주임법과 상임법은 각각 강행 규정이 있어요. 주택은 몇 년으로 본다. 주택은 2년으로 본다. 상가는 1년으로 본다라는 강행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택이나 상가에서는 특별법에서는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함이 없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해요, X예요? 틀려요. 얼마를 보장해 주라고요? 다시 2년을 또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고요. 주택은 2년, 상가 임대차는 1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럼 임차인이 통지하면 도달되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빼줘야 되겠어요?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요건 특별법에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보는 건 대부분 다 이거죠. 주택임대차가 많으니까. 근데 이건 지금
민법상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법정갱신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 있으면 법정갱신 되면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둘 중 모르겠어요. 이거 민법.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임대차 했을 때만 주택이나 상인법상의 상가 건물을 임대차 했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구별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주택의 임차인인데 우리 집주인이 끝나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법정갱신 된 거야. 근데 법정갱신 됐는데 갑자기 이제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아이 임차인 미안한데 내가 집을 꼭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사비랑 이런 거 다 챙겨줄 테니까 나가줘 이럽니다. 나가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난 2년 더 살 거예요. 강행 규정이에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법정갱신이 됐는데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한테 연락해서 아, 임대인 아저씨 나 지방으로 내려가게 생겼어요. 나 집 뺄 거야. 보증금 줘.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도 뭐 보증금 쌓아놓고 쓰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개월이 경과하면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임법, 상인법에서 나오는 거고 민법에는 3개월 없어요. 전세권은 둘 다 몇 개월? 6개월. 차등이 없어. 물권이니까. 근데 임대차는 임대냐면 6개월, 임차냐면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오른쪽에 효력 나오죠. 임대차의 효력은 이제 크게 임대인의 권리 의무와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나올 거예요.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임대인은 권리에 관한 게 자주 나올까요? 의무가 자주 나올까요? 임대인의 의무를 자주 물어보고요.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있으면 임차인의 권리를 더 많이 물어보겠죠. 그러면 교재 볼게요. 임대인의 권리는 뭐 차임 달라고 할 수 있고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증액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 임대차 끝나면 돌려받아야죠.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의 의무를 보세요. 1번 인도 의무는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수선 유지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임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세권에서는요. 전세권에서는 수선 유지 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었어요? 설정자에게 있었어요? 전세권자.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냐면 필요비 청구가 안 돼요. 유지는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근데 임대차에서는 유지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유익비뿐만 아니라 뭐도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 유지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모든 수선 유지를 다 임대인이 하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사용 수익에 방해되지 않는 사소한 건 누가 해야 될까요? 임차인이 해야죠. 사소한 건. 전구 갈아 끼고 이런 것까지 임대인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수선 유지무는 임대인에게 있는데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사소한 건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소한 게 아니면 누가 해주는 게 원칙이냐면 임대인이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특약으로 나머지 수선 유지 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필요비 청구 안 돼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배제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다른 수선 유지 의무는 임차인에게 전가시켜도 되지만 절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대수선이 있어요. 대규모 수선은 반드시 임대인이 해줘야 되고 대규모 수선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특약은 무효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결론 원래 수선 유지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면 임대인에게 있어요. 다만 사소한 건 임차인이 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지만 그걸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특약을 해도 되는데 절대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대수선이에요. 대수선. 기억해 보세요. 기억에. 임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 것이 아니면 누가 해야 한다고요? 임대인은 부담하지 않고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니은에 보면 나머지는 다 임대인이 해야 되는데 니은의 둘째 줄 가운데 보세요. 이것은 특약에 의해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면할 수 있는 수선 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이며
대규모 수선은 포함되지 않고, 대규모 수선은 안 돼요. 이건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면 임대인이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 디귿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도록 방해 제거 해줘야 되고요. 비용 달라고 하면 비용 상환 해줘야 되고, 하자가 있으면 임대차도 유상계약이잖아요. 그럼 어떤 책임 진다고 했냐면 담보 책임 져야 한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권리 의무인데, 임차인의 권리 1번은 뭐 당연한 거죠. 임차권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법조문을 좀 봅니다. 621조 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나 하는 건 아니고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항을 보세요. 그럼 만약에 해주면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어요. 임대차.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갑이 병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소유자 바뀌었어요. 나가세요. 이러면 을은 대항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고 얘는 물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누가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물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요 임차권자가 임대차 할 때 뭘 해뒀으면 임대인의 협조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해뒀다면 등기 시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대항력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얘가 등기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집주인이 또는 건물주가 잘 해줘야 안 해줘요? 다 안 해주죠. 내 등기부 건들지 마. 안 해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반 건물이 아니라 주택이에요. 주택. 그럼 이게 만약에 주택이면 집주인이 바뀌면 무조건 쫓겨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거 생활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법 갖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든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럼 주임법에서는 집주인이 등기 안 해줘도 얘가 스스로 대항력을 만들어내는 규정을 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죠. 얘가 주택을 인도받고 뭐 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언제부터요? 다음날 이길 0시부터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일 때는 이 주임법이 적용되겠지만 이게 일반 건물이면 주택이나 상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민법을 적용해야겠죠. 그럼 민법에서는 대항력 생기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622조를 보세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이건 좀 이해를 잘 해두셔야 돼요. 쉬운 질문은 아닌데. 그러니까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하냐면, 자,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 토지의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차인. 건물을 땅 빌려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아저씨 토지 임차권 등기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 안 해준대요. 자, 임차권 등기 못했어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없죠. 이게 무슨 주택이나 상가도 아니니까 임대인이 등기 안 해주면 대항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병에게 물권을 취득해 주었다. 예를 들어 뭐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또는 저당권을 설정했대요. 그러면 이 토지 임차인은 새로운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죠. 등기 못했으니까. 그럼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건물을 철거할 위험에 빠지죠. 그럼 이거 불안해서 토지 임대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이 뭐라고 규정했냐면 얘가 등기 안 해줘도 스스로 대항력을 발생시켜 주겠다는 거야.
임차권 등기는 안 해주니까 뭐라도 등기하라는 거예요. 건물. 이거 누구 건물이에요? 을 거잖아요. 그럼 을이 건물의 등기를 보존 등기하게 되면 그 건물 등기 시부터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규정이에요. 그럼 만약에 얘가 건물 등기를 마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거야. 그러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임차권 대항력이 생기냐면 건물 등기 시부터요. 그럼 만약에 토지 물권이 먼저 들어왔다면 대항할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622조의 취지, 건물 철거를 막아주려고 임차권 등기 안 해도 건물 등기만으로 대항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 철거를 막아주기 위한 거니까 만약에 임대차 존속기간 중이라도 건물이 멸실되거나 또는 오래돼서 후폐되었다. 그러면 대항력을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2항을 보세요. 2항을 보면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이 항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정리해 두실 점은 토지 임차인을 했을 때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줘도 임차권 등기를 안 해줘도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뭘 등기하면 된다고요? 건물 등기 그 얘기고. 자, 오른쪽에 비용 나오죠. 626조 제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1항은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2항은 유익비죠. 그리고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유익비는 항상 이 말 나온다고 했고, 그럼 1항의 필요비, 2항은 유익비인데 필요비는 즉시 청구합니다. 즉시. 기억해 보시면 둘째 줄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옴표에 즉시. 니은의 유익비는 즉시가 아니라 둘째 줄 따옴표에 종료시.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행사기간은 첫째 줄 마지막에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얼마요? 6개월. 요거 1년으로 바꾸는 거 조심하시고요. 6개월이고. 그리고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임의 규정. 임차인에게 수선 유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했죠.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고. 그 만약에 지문에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 중에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존속 중에 청구하는 건 뭐예요? 필요비. 유익비는 언제 한다고요? 종료시. 나중 되면 이게 탁탁탁 나와야 돼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행사기간은 6개월, 강행 규정에 임의 규정. 임의 규정. 배제 특약 가능하다고 했죠. 그것들은 딱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가 나오는데 전부 다 봤던 거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부속물 매수는 일단 건물을 빌렸을 때요, 토지를 빌렸을 때 부속물 매수는. 그러니까 저 매수라고 해봐야 우리가 뭐 수십 가지 본 거 아니고요. 딱 2개 봤어요. 딱 2개. 부속물 매수하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는 뭘 빌렸을 때냐면 건물이나 공작물이에요. 지상물이 땅 위의 물건이니까 지상물 매수가 토지 빌렸을 때죠. 그러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건 우리 민법에 2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뭐 할 때 공부한 거냐면 지금까지 건물 빌려 쓰는 물건 뭐 있었어요? 건물 사용하는 물건. 전세권. 전세권 할 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이 어디 가서 나온다고 했냐면 건물 임대차 가서 나오는 거예요. 건물을 빌렸으면 부속물 매수, 건물에 부속시킨 것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지상물 매수는 뭘 빌렸을 때냐면 토지예요. 그럼 우리 지상물 매수는 언제 공부한 거야? 뭐 빌렸을 때? 토지인데 지상권. 지상권을 공부하면서 지상물 매수를 받고 똑같은 내용이 토지 임대차 가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때 독립성이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써야죠. 독립성이 없으면 그건 건물에 부합되니까. 근데 임차인이 아무거나 설치하고 다 사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설치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그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근데 지상물 매수는 그런 제한이 없고, 자, 조문 다시 볼게요. 자, 646조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그럼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건 1항 첫째 줄 마지막에 임대인의 동의, 그리고 2항에 임대인한테 매수한 경우, 두 가지 경우고요. 둘째 줄 가운데 언제 청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료 시에. 기간 중에 못해요. 종료 시에 청구하는 거고요. 자, 기억해 보세요. 기억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하면 특약이 무효예요. 사달라고 하면 그건 사줘야 되고요. 근데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니은에 보시면 첫째 줄 마지막에 다만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내용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된 거고요. 그럼 이제 5번에 보면 토지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차인. 그럼 땅을 빌려서 지상물을 지었다. 그럼 일단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요.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돼요. 갱신 청구 먼저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 지상권이나 또는 토지를 임차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아직도 지상물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을이 투하 자본을 회수할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일단 뭐부터 청구해야 한다고 그랬죠? 계약 갱신을 청구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더 쓰세요라고 하면 더 쓰면 되는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거절했어요. 거절하면 이제 뭐로 간다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예요. 근데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라고 했죠. 그럼 을이 갑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자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갑은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 곧바로 매매 유사 계약이 성립되어서 갑은 을에게 시가를 제공하고 을은 갑에게 인도와 말소 필요한 등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줘야 되고요. 둘은 대가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겠어요? 쌍무격 대가가 있으면 동시에 이행을 해줘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근데 역시 이것도 강행 규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강행 규정인데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차임을 안 내는 바람에 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다면 그때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죠. 똑같은 이유.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는 건물 임대차에서 건물 공작물 임대차고 토지 임대차는 지상물 매수인데 둘 다 강행 규정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으로 소멸당하는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283쪽에 이제 임차인의 의무인데 제일 중요한 의무는 뭐겠어요? 차임조예요. 차임. 조문 볼게요. 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기. 근데 조심하실 점은 2기에 달하는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된 2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분이 2기면 해지 사유가 된다. 예를 들어 우리 임차인이 10월, 11월, 12월이 있는데 10월 달에 차임을 안 냈고요. 11월 달에 냈는데 12월에 또 안 냈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다. 누적분이 2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임차인이 25만 원씩 계속 못 냈어요. 75만 원 내고. 그러면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수학이 약해서. 수학이 아니라 산수가 약해서. 자, 50만 원씩.
50만 원씩 매달 안 냈어요. 그러니까 얼마씩은 계속 내고 50만 원씩은 내고 그러면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더하면 얼마야? 200만 원이잖아요. 4번이니까. 그러면 얼마를 못 난 거예요? 200. 그럼 몇 기가 된 거예요? 누적분이.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된 이기가 아니라 누적액이 2기에 달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보관 의무 나오죠. 당연히 점유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의 보관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면 임차인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됐어요. 근데 이게 화재로 소실된 게 임차인의 잘못이면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입증 책임이죠. 임차인이 자기가 의무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했는지를 입증해야 돼요. 아니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돼요.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임차인이요. 왜냐하면 보관 의무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양도와 전대가 나오는데 조문을 한번 볼게요. 629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를 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항을 보시면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1번에 원칙이 있고 2번에 예외 보면 기억에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핵심어는 뭐예요? 소부분이에요. 소부분을 사용케 할 때는 임대인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방 한 칸 친구 좀 쓰게 하는데 임대인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인 판례가 가구점 판례인데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임차권자가 임차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신의 누구한테 줬어요? 아내에게.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임차권자로 해서 가구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구점의 임차권을 남편이 누구한테 양도한 거예요? 아내에게 넘긴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건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가지 나왔어요. 원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지 사유가 되는데 해지 못하는 경우 첫 번째 얼만큼 사용케 할 때? 소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 가구점 판례요. 남편이 아내에게 양도한 거죠. 을이 임차권자인데 을이 병한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요 양도 전대차 할 때는 요 임대인이 뭘 받아서 하라고요?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근데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 그러면 을과 병의 양도 전대차 계약, 이 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나 양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요 계약, 양도 전대차 계약은 무효냐 유효냐라고 물어보면 이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죠. 나중에 얘가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요. 동의를 얻어주지 못하면 그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뭐 의무 위반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일단 계약이 무효일 때도 나와요. 유효해야 나오는 거예요. 유효하죠. 계약이 무효면 의무 위반이라는 게 없는 것이니까 이 계약은 유효해요. 작년 우리 시험에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하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나왔어요. 유동적 무효다. 오해요, 있어요? 틀려. 무효가 아니라 뭐라? 유효하다는 거예요.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얘네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임대인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동의 없이 얘가 했으면. 그러면 이 병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법점유자예요? 불법점유자죠. 그러면 이 갑이 병에게 나가라라고 인도를 청구하는 거고. 우리 이제 기본 이론 강의 가면 동의를 얻은 양도전대차와 동의를 얻지 않은 양도전대차의 법률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뭐만 좀 이해해 두시면 되냐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 거고요. 근데 동의를 얻지 않았어도 해지를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두 가지였어요. 소부분을 사용케 한 경우. 두 번째는 배신이 아닌 경우. 두 가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맨 마지막에 끝에서 둘째 줄에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 전대 유효 요건은 아니고, 그러니까 유효 요건이 아니라는 건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는 거죠. 무슨 요건일 뿐인 거예요? 대항 요건. 그러니까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유효지만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뭐 할 수 없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나가라면 나가야지 대항할 수 없다. 대항 요건일 뿐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입문과정 내용들을 봤고요. 우리 오랫동안 못 만나요. 예. 25일 다음 주 화요일이 크리스마스죠. 그 다음 주 화요일은 또 1월 1일이에요. 예. 그래서 오랜 기간 못 만날 텐데 몸 건강히 잘 계시고요. 예. 성탄절도 잘 보내시고 신년도 잘 맞이하셔서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지금 이번 과정은 뭐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 다소 좀 아쉽게 했는데 1월 달에도 시간은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1월 1일 날 쉬어버리니까. 그래서 1월 달에는 아마 보강들을 할 거예요. 예. 이제 시작이다. 지금은 그냥 워밍업 한 거고요. 이제 1월 달이 들어가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쉴 거는 그 전까지 좀 다 쉬어 두시고요. 이제 1월 달부터는 지금은 복습 안 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1월 달부터는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제 그때 또 이제 같이 하면서 안내해 드리고 할 텐데 일단은 편하게 쉬세요. 연말까지는. 1월 달 이제 시작할 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